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 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합니다.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데 제목이 이렇군요. 돈 떼먹은 부모 자식. 여기서 돈은 부모 돈 또는 자식 돈이에요. 지금까지는 처벌 안 받았는데 이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 상도례입니다. 이게 어제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판단한 건데 이경윤 변호사 나오셨는데 우선 친족 상도례가 뭡니까? 말도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이게 법이 가족의 문지방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 문제에 있어서는 법이 개입을 할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해결을 하라. 알아서 해결하지 법으로 따지지 그렇습니다. 말자. 예, 그런 문제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3범죄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뭐 절도나 사기나 뭐 횡령 배임 이렇게 제3범죄에 한정해서 가족끼리에서 그런 일이 맞습니다. 벌어졌다. 예, 그래서 뭐 직계혈족, 그러니까 아버지와 뭐 아들, 그다음 뭐 배우자, 그다음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 지금 말씀드린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제3범죄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형을 면제한다, 처벌을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예,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서 썼어요. 네, 근데 처벌 안 받는다 이겁니까? 처벌 안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 쳤을 때 죄가 안 된다 그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게 친족 상도례입니까? 맞습니다. 예. 아, 이게 그런데 친족범죄입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는 뭐라고 결정한 예,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가족의 범위, 그러니까 직계혈족, 뭐 동거 친족, 동거가 이런 범위가 너무 넓다. 너무 넓어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사실 이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횡령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피해액이 50억이 이상이 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도 예.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했거든요. 그게 처벌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뭐 몰래 쓰거나 빼돌리거나 했는데도 그냥 네네. 똑같이 적용됐다. 그렇습니다. 용돈 빼가는 정도 수준으로만 봤다. 예, 그래서 처벌을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구성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 그 구성원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제3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로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재판 절차에서 이런 피해 내용을 진술할 수 없었던 그런 약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형을 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입법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이제 시한을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위헌에 가까운 일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돈을 훔치고 뭐 사기도 치고 뭐 해서 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부모 자식 간 또는 같이 사는 가족 간에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때면 죄입니다. 죄.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어제 나온 이 결정을 보고는요. 두 명의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수홍 씨 사례와 박세리 선수 사례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박수홍 씨 사례인데 박수홍 씨 사례는 지금 이게 복잡했는데 사실은 뭐 아버지가 자기가 그랬다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이거 박수홍 씨 사례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실 저 박수홍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형 부부를 고소를 했었고 예. 그래서 친형 부부가 이제 구속이 됐다가 어쨌든 1심에서는 이제 형만 이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근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예. 아니다. 이 자금은 내가 관리를 한 거다. 그러니까 횡령을 내가 했다. 친형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서서 내가 한 거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거 친족 상도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결국 이제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피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게 아니냐. 아, 그런 의심을 또 받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때 근데 이제 횡령 액수가 뭐 60억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형이 아니라 아버지가 안고 가려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가지고 이제 이 친족 상도례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예.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결국 친형이 이제 잘못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럼 어제 헌재 결정하고는 관련은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네요. 그럼. 없고 혹시나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횡령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행위 시에는 친족 상도례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박세리 씨 사건 같은 그럼 경우에는 그건 진짜 어떻게 됩니까? 박세리 선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래서 이게 사문서 위조를 고소를 한 게 이 예. 사문서 위조는 이제 문서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한 게 이 아버지하고의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명이 없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로 우회해서 고소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사실관계가 좀 다르긴 해서 예. 아예 그냥 어쨌든 박세리 희망재단이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문서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되는 사건이라서 직접 또 돈이 연관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좀 구조상으로는 마치 아버지와 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 친족 상도를 어제 헌재 결정으로 어제부터 딱 멈춘 겁니까? 그렇습니다. 적용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런 가족 간의 범죄에 있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예, 처벌이 가능한데 근데 실무에서는 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입법이 될 때까지 사건을 계류시켜 놓거든요. 사건을 진행을 시키지 않고 이제 일단은 적용을 중지를 해 놓고 뒤에 나중에 이제 개정이 되면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그러면 때문에 약간 이 사법당국도 소극적일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분간. 일단 그래도 이 법조항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개정을 하라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의 그 가족 간의 이런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입법이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뭐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헌재에서 예를 든 거는 이제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어요. 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차용을 해서 이 1항에 대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어쨌든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그런 소추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개정을 해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제 결정이 두 가지네요. 재산 범죄에 대해서 이게 친족 상도례 적용되는데 그거 이제 안 됩니다. 죄 있는 겁니다라고 했고 동시에 다만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유지됩니다. 고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최경철 위원. 예. 지금 어제 헌재가 저거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제 문제 있다고 결정하면서 국회에 보고 2025년 12월 말까지 법을 바꾸세요라고 했어요. 네. 근데 국회가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만약에 법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법은 효력을 잃음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과연 입법 부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법이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입법 부재 상태에서 강크게 뭐 유죄 취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검찰에서도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것을 과감히 기소할 수 있을 간크게 하지 않겠죠. 뭐 수사기관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애매한 사건은 캐비넷에 처박아 두죠. 그냥 보류로 갖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재판 가면 또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아마 입법을 하지 않겠나. 이게 가족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있으면서 막 뭐가 쌓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이 과거에는 사실 원정적인 대상이 가족이었는데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눈도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처럼 합리적으로 보는 거죠. 가족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압력에 의해서 국회가 입법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국회가 입법을 만약 하지 않는다면 예.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고 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회는 빨리 입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겠네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328조 2항은 합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고소를 직접 해야 그래서 된다는 거죠. 국회도 아마 친고죄로 이 조항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친족 상도례 71년 만에 사라졌다. 어제 이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확정됐습니다.